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가고 시어머니 이춘자는 젓가락을 꼽고 입을 벌렸다. 이번 달 월급 내일 아침까지 통째로 줘. 영호가 회사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거 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강압감을 풍겼다. 영호는 내 남편이지만 그의 월급은 항상 시어머니에게 맡겨지고 내 월급만큼은 최소한 스스로 지배하고 싶었다. 어머니, 제 급여는 제가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말이 절도 없이 끊겼다. 시어머니가 세수를 베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순간 목구멍이 메어 올랐다. 생활비. 너는 이 집에서 밥 먹고 잠 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월급을 내는 거지? 영호가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또 뭘 필요로 해?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식탁을 쓱 닦으며 옆에 앉은 시누이 영미가 웃으며 덧붙였다. 언니, 엄마 말이 맞아. 오빠가 돈이 없으면 우리도 힘들잖아. 그리고 내가 다음 주 스터디 카페 비용도 필요한데 언니 월급으로 내줘야 해. 영미는 20살이 넘었음에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매번 이런 식으로 내 돈을 탐내곤 했다. 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280만 원을 번다. 이 돈으로는 내 생활비는 물론 가끔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그만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리치는 소리가 식탁에서 울렸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카드로 입금해. 안 그러면 영호에게 말할 테니까. 그 말은 명령이자 협박이었다. 남편 영호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순순히 따른다. 나를 위해 입장을 세울 리 없었다.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했고 눈물이 차올라도 꾹 참았다. 이 집에서 눈물은 단지 무력함을 증명할 뿐이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니 영호는 이미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오빠, 엄마가 내 월급 통째로 달라고 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만 영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래. 아마도 어머니께서 필요한 거겠지? 너는 그냥 따라해. 라고 대답했다. 그럼 제 생활비는 어떻게? 부모님께 용돈도.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넌 너무 생각이 많아. 영호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한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방 안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절대 안 된다. 시어머니의 강요와 시누이의 부담,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이 세 가지는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아침밥 해줘라고 외치고 점심에는 영미 옷 빨래해줘. 저녁에는 오늘 청소 안 됐어라고 불평한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의 노비처럼. 밤 12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서 영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만 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였다. 스스로 돈을 벌고 이 집에서 떠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아르바이트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전부 내주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시어머니에게 숨겨서.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근 지역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을 뒤졌다. 근무 시간이 저녁이거나 주말에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월급의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모아 탈출 준비를 할 수 있다. 꼭 찾아야 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시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야만 한다.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나는 드디어 잠들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부터 꼭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이 집에서의 억압적인 일상은 오늘까지만 이어지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나는 눈을 감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아침 8시 반, 시어머니의 외침에 눈을 떴다. 일어나. 아침밥 안 해? 나는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감추고 재빨리 이불을 걷어내고 방을 나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고 시누이 영미는 화장대에서 속눈썹 화장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침밥 뭐 해드릴까요? 나는 겸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살짝 들어 올려 백미밥에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해. 라고 말했다. 영미는 거울을 보며 덧붙였다. 언니, 내 계란 후라이는 노른자 안 익혀줘. 그리고 커피도 타줘.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침밥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며 영미의 옷도 빨래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아침밥을 준비했고 시어머니와 영미가 식사하는 동안 설거지를 하고 영미의 빨래를 널었다. 어머니, 제가 오후에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장봐 올게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입맛 없어 하며 그래, 필요한 거 사와. 라고 대답했다. 영호는 아침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시어머니에게 숨겨서 일자리를 찾을 최적의 기회였다. 오후 1시, 나는 시장이 아닌 인근 동네로 갔다. 동네 주민센터 옆에 공지판, 편의점 안쪽에 알바 게시판, 카페 창문에 붙은 구인 광고를 하나하나 뒤졌다. 하지만 저녁이나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일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대부분 주중 낮 시간대가 필요했거나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았다. 어디 없을까?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렇게 계속 찾아도 안 되면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전부 내주고 다시 억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점점 낙담해질 무렵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단독주택을 발견했다. 집 안담장은 엉망이었고 마당에는 낡은 의자와 깨진 유리병들이 뒤섞여 있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자가 거실에서 라디오를 만지고 있었지만 라디오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여자가 밥솥을 보고 있었지만 밥솥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있었다. 아이 2명이 마당에서 돌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냥 바닥에 뿌리고 또 모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의아했다. 그들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마치 아이처럼 단순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주택 앞에 서서 잠시 관찰했다. 남자는 라디오를 고치려고 애쓰지만 결국 손을 떼고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누웠다. 여자는 밥솥을 열고 닫는 걸 반복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돌을 가지고 노는 걸 잊지 못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어리숙해 보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라디오를 만지던 남자가 나왔다. 그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눈빛은 순수했지만 말을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느리게 나왔다. 누구? 있니?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집안일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남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 정리 필요해. 밥도 잘 안 돼.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일자리일 수 있다. 시어머니에게 숨기고 주말이나 저녁에 이곳에서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집안 정리하고 밥도 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나는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다시 잠시 생각한 뒤 한 번에 5만 원. 이라고 말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주말에 2번 와서 일하면 월 40만 원을 벌 수 있다. 비록 적지만 시어머니에게 모르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네, 그럼 합시다. 나는 긍정적으로 응했다. 이 어리숙해 보이는 가정이 이제 나의 탈출 계획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주말이 드디어 왔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나갈게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침 신문을 펼친 채 빨리 와. 오후에 영미랑 시장에 갈 거라서라고 응답했다. 영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영호는 주말에도 출근을 갔다.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나는 가방에 천, 장갑, 간단한 세제를 넣고 급히 출발했다. 어리숙한 가정까지는 버스 한 대 타고 20분 정도 걸렸다. 아직 아침 10시도 안 됐는데 그 집마당은 여전히 어제 본 것처럼 낡은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겨우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문이 완전히 열리자 어제 본 50대 남자가 나왔다. 그는 오늘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단정했다. 오, 왔구나. 들어와. 그는 천천히 몸을 비켜섰다. 집 안은 마당만큼이나 어수선했다. 거실 소파에는 옷가지가 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카페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머리카락이 보였다. TV 앞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 있어? 아이들도. 남자는 손으로 부엌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부엌으로 갔는데 그곳은 더 심했다.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얼룩덜룩했다. 40대 중반 여성이 밥솥 앞에 서서 어제처럼 밥솥 문을 열고 닫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썹이 가늘고 피부는 창백했지만 표정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도와드릴 사람이에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성은 나를 쳐다보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밥솥 문을 만졌다. 마치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했지만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두 아이는 부엌 입구에서 돌을 쥐고 서로 던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7살, 5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예뻤지만 눈빛이 단순했다. 그럼 제가 먼저 부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착용했다. 먼저 싱크대에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그릇이 너무 많아 2번에 나눠 씻어야 했다. 기름때는 세제를 많이 묻혀서 오래 문지르고 닦아야 비로소 깨끗해졌다.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여성은 나의 행동을 몇 번 쳐다보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돌을 가지고 노는 걸 멈추지 않았다. 주방 정리가 끝났을 때는 이미 12시가 넘었다. 나는 목이 아팠고 손에도 세제 때문에 살짝 따끔했다. 하지만 깨끗해진 주방을 보니 조금은 뿌듯했다. 이제 점심을 해드릴게요. 혹시 맛있게 드시는 거나 못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나는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백미밥, 계란, 좋아. 라고 천천히 말했다. 여성과 아이들도 그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두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밥을 지었고 계란 후라이 3개와 김치국을 만들었다. 간단한 메뉴이지만 가정에서는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았다.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자 남자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고 여성과 아이들도 따라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젓가락을 잘 쓰지 못해서 나가 직접 밥을 떠 넣어줬다. 그때 여성이 고마워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시선을 돌린 채 계속 밥을 먹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한 뒤 나는 거실을 정리했다. 소파에 쌓인 옷가지들은 세탁할 것과 안 할 것으로 나누고
장난감들은 상자에 모았다. 카페툰 빨래 솔로 씻어 닦았고 먼지와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담아버렸다. 이 모든 일을 끝냈을 때는 오후 3시가 됐다. 집안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또 와요. 나는 남자에게 말하며 가방을 쌓았다. 남자는 서서 지갑을 꺼냈고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나에게 건넸다. 이번, 다음 주, 같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오늘과 다음 주의 비용을 함께 주는 것 같았다. 나는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줬다. 남자는 이해했는지 끄덕이고 지폐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주머니에 넣은 5만 원을 만져보았다. 작고 얇은 지폐였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이 돈이 나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시장에서 시어머니가 원했던 양파, 당근을 사고 집에 들어갔다. 어디서 이렇게 늦어? 영미가 기다린다고. 시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친구랑 이야기하다 늦었어요. 장 봐 왔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장을 내놓았다. 시어머니는 장을 검사한 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5만 원을 책장 사이에 숨겼다. 이곳이 나의 비밀 금고였다.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계속해.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야? 이 어리숙한 가정에서의 일이 이제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가 나의 비밀 시간이 되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거나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나가고 실제로는 어리숙한 가정에서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집안의 남자는 김철수 씨, 아내는 박순자 씨, 아이들은 영호와 영희라고 불렀다. 철수 씨는 말이 느리고 단순했지만 항상 나를 보면 순수하게 웃으며 반겨줬고 순자 씨는 점차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아? 아이들 잘 먹어. 이런 짧은 말들이지만 나에게는 묘한 위안이 되었다. 반면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이번 달 월급 내일까지 꼭 내줘. 영호가 차 고치려는데 돈이 모자라. 영미가 새 핸드폰 사고 싶다고 해. 내 월급으로 사줘. 시어머니는 내 월급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다루셨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기다리고 있던 건 무거운 집안일과 시누이의 잔소리였다. 언니, 왜 이렇게 늦어? 내 빨래 아직 안 해졌잖아. 엄마가 시켜준 김치 담그는 것도 안 했어. 너 뭐 하면서 살아?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해주고 8시에 아르바이트 가게에 출근하며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중을 들어주고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와서는 시누이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넌 뭐 하면서 살아?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해주고 8시에 아르바이트 가게에 출근하며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중을 들어주고 주말엔 철수 씨네 집에서 일하는 3중 구조로 살았다. 피곤함은 말할 것도 없었다.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허리와 등은 매일 아팠지만 책장 사이에 숨겨둔 지폐를 보면 견딜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이미 20만 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는 아직 이 집에서 떠나기엔 부족했지만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충분해질 거라고 믿었다. 어느 주말 철수 씨네 집에서 일하던 중 영호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울기만 했는데 순자 씨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아파. 영호가 울며 순자 씨를 붙잡았지만 순자 씨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나는 급히 가방에서 휴대용 체온계를 꺼내 측정해보니 39. 5도였다. 철수 씨, 아이가 열이 심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나는 철수 씨에게 말했지만 철수 씨는 병원. 무서워. 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그들은 아마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데려가 볼게요. 철수 씨, 순자 씨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고 영호를 안고 외출했다.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 진료를 받고 약을 사왔다. 의사는 감기로 인한 고열이에요. 약 제때 먹이고 푹 쉬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자 순자 씨는 정말 고마워. 영호. 괜찮아. 라고 울며 말했다. 괜찮아요. 약 먹고 쉬면 금방 나아요. 나는 영호에게 약을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줬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나에게 10만 원을 건넸다. 병원. 돈. 고마워.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병원비 냈어요. 나는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지만 철수 씨는 고집스럽게 나에게 강요했다. 받아. 제 마음.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어디 갔어? 이렇게 늦다니. 영미가 배고파서 울고 있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아이? 내 친구 아이? 응, 친구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늦어? 내가 시켜준 김치 담그는 거 안 했잖아. 이제 뭐 해? 밤에 김치 담그냐?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계속 불평했다. 영미도 옆에서 언니 정말 못하네. 엄마 말 좀 들어? 라고 덧붙였다. 나는 무릎이 휘청였지만 그래도 김치를 담그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물을 받아 소금을 넣고 배추를 채 썬다. 손은 차갑고 몸은 무거웠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이 사람들은 왜 내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걸까? 나는 이 집에서 모든 걸 해주고 월급도 전부 내주는데 왜 항상 나를 혼내고 욕하는 걸까? 그때 책장 사이에 숨겨둔 지폐가 떠올랐다. 그 돈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러는 건 이제 곧 끝나게 될 거라고 나는 스스로를 격려했다. 김치를 담그고 설거지를 끝냈을 때는 밤 11시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즉시 누웠다. 몸이 풀려버릴 것 같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철수 씨네 가족의 순수함과 시어머니 신우이의 잔혹함이 교차하며 나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떠나야 한다. 더 빨리 돈을 모아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주머니에서 철수 씨가 준 10만 원을 꺼내 책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제 총 35만 원이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가고 있었다. 철수 씨네 집은 나를 점차 신뢰하기 시작했다. 영호와 영희는 이제 나를 보면 언니 라고 외치며 달려왔고 순자 씨는 나에게 간단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제 철수가 사과 샀어. 아이들 영호 영희 좋아해. 그녀는 아직 말이 서툴렀지만 눈빛에는 감사함이 묻어났다. 철수 씨는 내가 올 때마다 미리 시장에서 간단한 재료를 사와주곤 했고 가끔은 자신이 만든 나뭇잎 차도 마시게 해주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시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을 채워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 씨가 옆방 정리 안 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옆방을 가리켰다. 그동안 나는 거실, 부엌, 아이들 방만 정리했었는데 옆방은 언제나 문이 잠겨 있었다.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순자 씨에게 말했다. 철수 씨는 괜찮아. 라며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나는 안정적인 곳에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순자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옆방 문을 열어주었다.
문을 열자마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옆방은 마치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는데 낡은 가구, 구식 TV, 여러 가지 박스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정리를 시작했다. 상자 하나하나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유용한 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부분 옷가지나 책, 기념품 같은 물건들이었지만 맨 뒤에 놓인 큰 나무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발이 묶인 듯 멈춰섰다. 상자 안에는 주얼리 박스 여러 개와 은행 통장,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주얼리 박스에는 금 목걸이, 은 반지, 다이아 귀걸이처럼 보이는 값비싼 보석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은행 통장을 펼쳐보니 저축액이 5천만 원이 넘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한 채도 철수 씨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속으로 경악했다. 이 가족은 생활이 어려워 보였지만 재산은 상당했다.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의아했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할 텐데.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항상 돈을 탐냈고 최근에는 어딘가에 투자해야겠다고 속삭이기도 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철수 씨네 가족의 상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보석함을 다시 닫고 통장과 계약서는 원래 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시어머니가 이 가족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녀가 내 월급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수 씨네 돈도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동안 시어머니는 영호가 돈이 필요해, 영미가 스터디 카페 비용이 필요해라고 말했지만 그 이유가 진실인지 의심이 들었다. 정리. 다 끝났어요. 순자 씨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네, 다 정리했어요. 중요한 물건들은 상자에 넣어뒀어요. 나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순자 씨는 안을 살펴보고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나에게 7만 원을 주려고 했다. 오늘 많이 일했어. 아니요, 평소처럼 5만 원만 받겠습니다. 나는 거절했지만 철수 씨는 받아. 내 마음. 이라고 고집했다. 결국 나는 5만 원만 받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철수 씨네의 비밀을 계속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지만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그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시어머니는 사람을 이용하는 데 능숙했고 철수 씨네처럼 단순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쉬울 것이다.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오늘도 늦었어. 내일 월급 좀 빨리 내줘. 영호가 급히 써야 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 영호 오빠가 무슨 일로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찌푸렸다. 너 때문에 뭐. 그냥 필요하다는 거지? 너는 월급만 내주면 되지. 다른 건 묻지 마. 시어머니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나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책장 사이의 지폐를 꺼냈다. 이 제 4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모아 이 집에서 떠나는 것 외에도 철수 씨네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겼다. 시어머니가 그들의 재산을 노린다면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번엔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반격을 해야 해. 이제 나의 계획은 단순한 탈출에서 시어머니의 악행을 막고 철수 씨네를 보호하는 복수로 확장되었다. 월급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마음을 굳혔다. 철수 씨네의 재산을 알고 난 뒤로는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통째로 내주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조차 모르는 데다 아마도 철수 시내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진다.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내일 월급 받으면 바로 카드로 입금해. 영호가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 갚아야 해. 라고 말하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머니, 이번 달 월급은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단호하게 이어갔다. 제가 최근에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라 도와줘야 하고 스스로도 비상금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철수 시내를 친구라고 속이고 비상금을 모으는 이유를 대봤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에 세우고 눈을 크게 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면서 월급 일부만 내겠다고?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도 힘들게 하고. 힘들다고? 영호가 직장인인데 훨씬 힘들잖아. 넌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손을 치켜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영미는 옆에서 언니 정말 이상해. 엄마 말 안 들어? 오빠가 돈 갚아야 하는데 어떡해? 라고 소리쳤다. 남편 영호는 식탁을 바라보며 그래, 너는 어머니 말 좀 들어. 내가 곤란해지잖아. 라고 말했다. 역시나 그의 입장은 시어머니 편이었다. 어머니, 제가 1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드릴게요. 그 정도는 제가 생활하는 데 필요해요. 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100만 원.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써? 이 집에서 밥, 물, 전기까지 제공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너는 방에서만 살고 밥도 스스로 해먹어. 그래도 안 되면 영호랑 이혼해. 시어머니의 협박이 심해졌다. 이혼은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지만 아직 돈도 모았고 철수 시내를 보호해야 할 생각도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 그럼 50만 원만. 그만해. 시어머니가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그 소리에 아이들처럼 영미가 겁먹어 숨었고 영호는 시어머니를 달래려 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아내가. 너도 말하지 마. 이 녀석이 너 때문에 못 살게 만들겠다고. 시어머니는 영호에게도 화를 냈다. 나는 결국 월급을 통째로 내주기로 포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압박에 더욱 분노했고 복수의 결심이 더 굳어졌다. 이튿날 나는 월급 280만 원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카드로 입금했다. 시어머니는 문자를 보고 이제야 말을 듣네? 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 해. 그리고 영미 방 청소도 해줘. 내일 나랑 시장 갈 거라 일찍 자. 라고 명령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집안일이 할당됐다. 이는 시어머니의 복수이자 나를 협박하는 것이다. 나는 부엌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영미방을 청소했다. 영미방은 옷가지와 책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뒤덮여 있었다. 청소를 하다 영미의 스마트폰이 침대 사이에 떨어져 있었다. 화면이 켜진 상태였고 카톡 대화창이 보였다. 상대방은 엄마였고 내용은 언니 월급 다 받았어? 내가 지난번 말한 새 핸드폰 사줘. 엄마도 그래. 영호 오빠 차도 좀 고쳐야 하고. 그래서 이번엔 월급 다 가져온 거 맞지? 응, 맞아. 언니가 귀찮게 했지만 결국 다 받아왔어. 휴대폰은 최신 모델로 사줘.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시어머니가 말한 영호가 돈을 갚아야 해는 거짓이었다. 진실은 시누이 영미가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 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위해 내 월급을 빼앗은 것이었다. 영호의 차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단순한 핑계일 뿐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단순히 돈벌이 기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책장 사이에 45만 원을 만졌다. 이 돈이 이제 나의 모든 희망이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에게 더욱 심한 억압을 가할 것이고 철수 씨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더 빨리 증거를 찾아야 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과 탐욕을 증명하고 그녀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꼭 이겨낼 거야. 라고 다짐했다. 이번엔 단순히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됐다. 나가려 할 때마다 어디가? 몇 시에 돌아와? 라고 꼬박꼬박 물어보고 심지어는 나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려 하기도 했다. 내가 친구 만난다는데 친구 이름이 뭐야? 연락처 좀 보여줘.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나를 붙잡았다. 친구가 익명을 원해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평소처럼 빨리 돌아올게요. 나는 긴장하며 스마트폰을 뒤로 숨겼다. 만약 시어머니가 철수 씨네 집 주소나 관련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이다. 주말에 철수 씨네 집에 갈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께 친구가 아파서 돌봐야 해요라고 말하고 택시 대신 걸어가거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탔다. 철수 씨네 집에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살피고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어디야? 배경 소리가 좀 이상해. 친구 집 마당이에요. 바람이 좀 불어서. 나는 천천히 말하며 주변 소리를 확인했다. 철수 씨가 라디오를 틀어놓았는데 그 소리가 전화 통화를 통해 들렸을 가능성이 있었다. 빨리 돌아와. 영미가 배고파해.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대로 가다간 금방 들킬 것 같았다. 조사를 위해 동네 마을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이웃 할머니를 찾았다. 이웃 할머니는 이 동네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셨고 시어머니와도 오랜 사이였다. 할머니, 제가 요즘 이 근처에 있는 김철수 씨네 가정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 가족 배경 좀 아시나요? 나는 차를 사들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철수야? 그 애는 어렸을 때 병 때문에 머리가 안 좋아졌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그 애들이 관리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신경 써주고 있어? 그럼 시어머니, 이춘자 어머니도 아시나요? 나는 겁이 났지만 물었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웃으며 춘자는 그 애들 집 사정을 아주 잘 알아. 예전에 철수 애들 돈이 많다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라고 여쭤봤어. 심지어는 그 집 아파트나 상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어.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철수 씨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월급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순진한 가족의 돈까지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럼 시어머니가 철수 씨네 집에 직접 갔어요. 몇 번 왔어. 철수 애를 만나 내가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려 했는데 철수 애가 사람을 잘 몰라서 피하더라고. 순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춘자는 결국 손을 못 대고 왔어. 할머니의 말이 확실한 증거였다. 시어머니는 이미 철수 씨네에게 접근했지만 그들의 단순함 때문에 쉽게 속이지 못해서 막혔던 것이다. 이제 시어머니는 내가 철수 씨네를 돕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만약 알게 되면 나를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다음 주말 철수 씨네에서 일할 때 순자 씨가 어느 날 여자 왔어. 돈 달라고 라고 말했다. 어떤 여자예요? 언제 왔어요?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어제, 아니, 지난주, 검은 옷, 노란 머리. 순자 씨는 말이 서툴렀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자주 입고
앞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돈. 주세요. 상가. 팔아. 순자 씨는 손으로 동전을 만드는 제스처를 했다. 영호와 영희도 엄마. 슬퍼했어. 아저씨. 화났어. 라고 덧붙였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철수 씨네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했고 거절당해서 화를 냈던 것이다. 나는 더욱 긴장했다. 시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욱 괴롭힐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나는 철수 씨에게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상가를 팔라고 하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왔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철수 씨는 순수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정리했다. 시어머니는 철수 씨네의 재산을 알고 있으며 직접 접근해서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시어머니는 내 월급을 계속 강요하며 돈을 모으고 동시에 철수 씨네를 노리고 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이 집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철수 씨네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친구가 그렇게 아파?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응, 친구가 기침이 심해서 돌봐줬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옷을 쳐다보며 이 옷에 왜 먼지가 이렇게 많아? 친구네 마당에서 뭐 했어?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하다 묻은 거예요. 나는 긴장하며 옷을 털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나를 의심하는 것만 같았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노트북에 오늘 수집한 정보를 적었다. 시어머니의 방문, 돈 요구, 상가 매각 제안.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어머니가 철수 씨네의 재산을 노린다는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녹음이나 글자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엔 시어머니가 철수 씨네에 갔을 때, 혹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철수 씨네의 돈을 이야기할 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제 되돌릴 길이 없다. 시어머니에게 패배를 안겨야만 나와 철수 씨네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웃 할머니의 말을 믿고 시어머니가 다시 철수 씨네 집에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주말마다 철수 씨네 집에 일러 갈 때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항상 켜놓고 있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포기한 걸까? 나는 의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탐욕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철수 씨네 집 방향에서 시어머니의 차가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영미가 있었다. 이 시간에 왜 철수 씨네 집에 가는 거지? 나는 의심하며 뒤를 따라갔다. 운전은 못해서 걸어가야 했지만 운 좋게도 시어머니의 차가 마당에 주차했을 때 나는 간신히 따라왔다. 나는 철수 씨네 담장 뒤에 숨어서 안을 살펴보았다. 시어머니는 영미와 함께 문을 두드렸고 철수 씨가 문을 열었다. 철수야, 오랜만이야. 너 때문에 걱정했어. 시어머니는 예의 바른 표정을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거짓말이 느껴졌다. 철수 씨는 순수하게 웃으며 누구? 라고 물었다. 나야, 춘자. 이 근처에 살아. 너희 집 생활이 어렵다고 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와 영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겁이 났지만 담장을 넘어 창문 밖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은 계속 켜져 있었다. 철수야, 너희 집에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너희가 관리할 줄 모르니까 안타깝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산. 철수 씨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조로 물었다. 내 상가와 집. 이걸 내가 도와서 관리해주면 너희는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어. 매달 돈도 받을 수 있고. 돈. 받을 수 있어? 철수 씨는 호기심을 보였다. 순자 씨는 옆에서 안 돼. 친구. 말했잖아. 라고 말했다. 아마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지 말라고 말한 걸 기억한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순자 씨를 바라보며 친구가 뭘 알아? 너희가 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 내가 도와서 관리해주면 영호와 영희도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영미가 덧붙였다. 아저씨, 엄마 말이 맞아. 엄마가 관리해주면 너희가 편해질 거야.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돼. 영미는 손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건 분명히 재산양도 계약서였을 것이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철수 씨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약서까지 준비했다. 서명. 뭐해? 철수 씨는 계약서를 보며 어리숙하게 물었다. 그냥 이름 쓰면 돼. 이렇게 되면 너희가 평생 먹고 입는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펜을 철수 씨에게 건넸다. 철수 씨가 펜을 받아 계약서에 손을 댔을 때 순자 씨가 안 돼. 철수, 안 돼. 라고 외치며 붙잡았다. 친구, 안 된다고. 말했잖아.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 씨의 손을 떼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났다. 이 여자, 뭐하니? 너희가 이대로 살면 재산이 모두 날아가고 아이들도 못 키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왜 거절해? 친구, 도와줘. 그러니까. 안 된다.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창문 밖에서 눈물을 참았다. 순자 씨가 나를 믿고 시어머니를 거절한 것이다. 그럼 그래? 하지만 너희는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접고 분노하며 일어났다. 영미도 정말 못 이해하겠어? 아저씨들 바보 같아. 라고 불평하며 따라 나갔다. 나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시어머니 모녀가 차에 타고 떠나는 걸 기다렸다. 차가 멀어지자 나는 급히 철수 씨네 집으로 들어갔다. 철수 씨, 순자 씨, 괜찮아요.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철수 씨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순자 씨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친구, 왔어. 그 여자, 나빴어. 순자 씨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줬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내가 관리해주면 매달 돈을 줄게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 녹음이 시어머니가 철수 씨네 재산을 노린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외에도 이웃 할머니의 증언, 순자 씨와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 월급을 빼앗는 과정까지 모으면 시어머니의 악행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나는 철수 씨네에게 앞으로 그 여자가 다시 오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철수 씨네에서 받은 5만 원과 함께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노트북에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 이웃 할머니의 증언 내용, 영미의 카톡 대화 스크린샷, 그리고 철수 씨네의 재산증명서 사본 순자 씨에게 허락받고 촬영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를 패배시키는 무기였다. 방에 들어가자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 밑에 검은 자국은 여전히 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확실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억압과 탐욕, 그리고 철수 씨를 해치려는 음모.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 주말 시어머니에게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이번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주말 오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영미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을 때 나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방에서 나왔다. 영호는 운동을 마치고 방에서 씻고 있었다. 어머니, 영미, 좀 이야기하자. 나는 직접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TV를 끄고 뭐야? 갑자기 이러는 거? 라고 불쾌해하며 나를 쳐다봤다. 영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뭐가 또 있냐? 라고 잔소리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증언 노트를 꺼냈다. 이번엔 월급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철수 씨네 가족의 재산을 노리는 거라도 하냐? 내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변했다. 뭐라고?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철수 씨네 뭐 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하려 했다. 어머니, 지난 화요일 저녁 철수 씨네 집에 갔잖아. 영미도 함께 갔었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어머니가 너희 집 재산을 내가 관리해주면 매달 돈을 줄게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고 영미는 눈을 크게 뜨며 엄마, 이게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영미와 시어머니의 카톡 대화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영미가 새 핸드폰을 사고 싶어 해서 어머니는 내 월급을 통째로 빼앗은 거지? 영호가 돈 갚아야 해는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는 긴장하며 그건 영호가 정말 돈이 필요했어? 영미는 그냥 겸사겸사. 어머니, 이웃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 어머니는 철수 씨네가 재산이 많지만 관리할 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전부터 그들의 돈을 노렸었어. 나는 증언 노트를 펼쳐 보였다. 철수 씨는 어렸을 때 병 때문에 머리가 나빠졌고 순자 씨와 아이들도 생활자리가 어려워. 그래서 어머니는 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지? 그때 영호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 영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영호 오빠, 내 어머니가 내 월급을 강요하고 철수 씨네 재산도 노리고 있다는 거 알아? 넌 항상 어머니 말만 듣고 내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영호에게 말했다. 그건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영호 오빠, 너의 월급은 어머니에게 맡겨지지만 내 월급은 내가 번 거잖아. 왜 나는 이 집에서 모든 걸 해주고 월급도 빼앗겨야 해? 나는 철수 씨네의 은행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다. 철수 씨네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살고 있어. 어머니는 그들의 단순함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만약 성공했다면 철수 씨네는 거지처럼 살았을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관리해줬어야지. 그건 어머니의 탐욕이야. 어머니는 나를 돈벌이 기계로만 생각하고 철수 씨네를 속이는 범인이야. 나는 결연하게 말했다. 영호는 노트북의 대화 스크린샷과 녹음 파일을 보고 듣고 점차 얼굴이 심각해졌다. 어머니, 이게 진심이야? 영미도 알고 있었어? 영호는 영미에게 물었다. 영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가 지 돈으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서 나도 모르고 따라갔어. 시어머니는 발을 구르며 나는 너희 때문에 노력했어. 영호가 직장이 안 잘 되고 영미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건 범죄야. 내 월급을 강요하는 것도 명백한 억압이야. 나는 스마트폰에 경찰 연락처를 띄웠다.
어머니, 지금까지 한 행동을 반성하고 철수 시내에게 사과하고 재산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게. 시어머니는 겁을 먹어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너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 어머니가 철수 시내에게 사과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준 월급을 돌려주고 앞으로 영호 오빠와 나의 관계도 재조정한다면 그만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영호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돼. 철수 시내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재산을 건드리지 마. 그리고 아내에게 월급을 돌려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냥 너희를 위해서였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욕심 때문에 그랬어.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철수 시내에게 사과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지. 나는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와 영호의 심란한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 정면으로 맞서 모든 증거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큰 승리였다. 이제 시어머니는 선택의 기회를 가졌고 나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것이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지만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낸 후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번 대치가 끝나면 나는 마침내 이 집에서 자유를 얻고 철수 시내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거실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내 월급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인 280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놓여 있었다. 영호와 영미도 옆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복잡했다. 나 잘못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 진정한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다. 철수 시내에게 사과할게. 너에게도 미안하다. 이 돈은 너의 월급이니 받아. 나는 지폐를 받아들였다. 이 돈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자존심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단순히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철수 시내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앞으로 그들의 재산에 한 번도 손대지 말아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끄덕였다. 알았다. 오늘 오후에 철수 시내에게 직접 사과하러 갈게. 오후, 시어머니는 영호와 함께 철수 시내 집에 갔다. 나도 함께 갔는데 시어머니는 철수 씨와 순자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철수야, 순자야, 미안해. 내 탐욕심 때문에 너희를 괴롭혔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철수 씨는 순수하게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했고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아이들은 우리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악행은 일단락되었다. 그 뒤 나는 철수 시내를 위해 법률사를 찾아냈다. 철수 씨의 부모님 친척으로 살고 계신 법률사분을 연결해드렸고 재산관리를 신탁에 맡기기로 했다. 신탁은 매달 철수 씨네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상가 임대료도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친구, 고마워. 철수 씨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정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영호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영호 오빠, 우리 이혼해야 해. 넌 항상 어머니 말만 듣고 내 감정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영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정말 그래? 우리 사이에 아직 돌릴 여지가 있지 않아? 아니야. 오랜 시간 내 무관심과 어머니의 억압으로 인해 우리 사이에는 이미 끊어져 버렸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미는 언니,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라고 울며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아주 빨리 끝났다. 시어머니는 이혼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두려워했거나 이제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 후 나는 아파트를 찾아 이사했다. 작지만 편안한 원룸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정규직으로 영입받았다. 월급은 350만 원이었고 이제는 스스로 지배할 수 있었다. 매주 주말에는 철수 씨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사다 준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신탁의 도움으로 생활이 안정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영호는 이혼 후 시어머니와 영미와 함께 살지만 가끔 카톡으로 잘 지내? 라고 문자를 보내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어느 주말 오후 철수 씨네 마당에서 영호와 영희가 언니, 그림 그렸어. 라고 외치며 다가왔다. 그림에는 나와 철수 씨, 순자 씨, 영호와 영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예뻐. 나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오늘까지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 밑에 검은 자국은 사라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돈을 모으고 이혼하고 철수 시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철수 시내와 함께하는 시간, 직장에서의 업무, 그리고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햇살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고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야기 끝.